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 3번 삼국이 경쟁하고 남북국이 성립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열기. 아래의 두 비석은 고구려와 신라가 각각 한강유역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을 놓고 삼국이 경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강유역은요, 땅이 비옥합니다. 물산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으며 서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그래요. 땅이 비옥합니다. 두 번째, 교통의 요충지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삼국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항쟁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교역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충주 고구려비고요. 오른쪽은 단양 신라 적성비입니다. 이 두 비석이 한강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두 왕이 건립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 간의 항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백제는 목지국을 압도하면서 점차 마한의 맹주로 발돋움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목지국은 백제가 흥하기 이전에 이 마한의 마한의 맹주였다. 이디죠, 이디. 자, 그런데 백제가 근초고왕 시기가 되면은요, 이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하고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가야, 외와 외교 관계를 맺어요. 거기다가 북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로써 백제는 중국의 동진과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 백제가 마한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그리고 이 근초고왕 시기가 되면 근초고왕 시기가 백제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했는데 이때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고 나중에 이 고구려 시대에 가면 남조, 북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 잠깐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중국의 모든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최초의 국가인 상나라, 그리고 봉건제의 주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자백가의 춘추 전국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진시황제가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죠. 이후에는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송건의 위촉, 오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촉오를 통일한 게 진나라예요. 앞에 진나라는 진시황제의 진나라, 뒤에 진나라는 위나라의 승상이었던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진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북방의 흉노족이 이 진나라를 멸망시켜요. 이때 멸망한 진나라가 서진입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의 세력들이 동쪽으로 도읍을 이동하면서 동진을 건국하게 돼요. 그리고 흉노를 비롯한 5 북방민족의 16국가라고 해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5호 16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북위입니다. 그래서 이 북위는 북조, 동진 이후의 국가를 남조라고 한다. 이것을 통일한 게 수나라고 그 이후에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백제는 중국의 동진과 가야를 연결하는 해상교역로를 확보했다. 이 동진이 바로 이 동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소수림 왕의 체제 정비로 안정을 되찾은 후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장수왕은 중국의 남조, 북조와 동시에 교류하여 안정된 외교를 유지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남조, 북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남북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양으로 천도하여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천하관을 확립하였다. 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소수림 왕 시기에 율령을 반포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남조와 북조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였다.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도를 보시면은 광개토 대왕 릉비가 있고요. 밑에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그 충주 고구려비예요. 이 장수왕 시기에 남진 정책으로 세워진 고구려비이기 때문에 장수왕의 남진 순수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순수는 여기에서 왕이 두루 살핌이란 뜻이에요. 왕이 이 지역까지 두루두루 살핀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5세기의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면서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왕이 신라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였고 신라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란 뜻이죠. 동이라 칭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가 아까 4세기에 흥했던 이 백제가 고구려한테 5세기에 한강 유역을 뺏기잖아요. 그죠? 한강 유역을 뺏기고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했는데 계속 불완전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남조 및 외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요. 성왕은 사비로 다시 도읍을 천도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남부여로 바꾸는 등 중흥을 위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지만 안타깝게도 신라한테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되죠. 일이 잘 안 풀리네요. 그죠? 자, 여러분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천도했다. 사비로 도읍을 천도할 때 남부여로 이름을 바꾸었다. 자, 남부여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신이 부여를 계승했다. 그리고요.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구려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지만 신라한테서 다시 이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가 역사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세기 들어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증왕식이죠.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합니다. 법흥왕식입니다.
그리고 국왕을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아갔다. 중앙 집권을 이루어 나갔다. 자,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정복한 영토에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태왕, 대왕 등의 왕후를 사용하여 강화된 왕의 위상을 드러내었다. 어떤 학생이 물어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으면 금관가야는 누가 정복한 거예요? 법흥왕입니다, 여러분.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그리고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하여 멸망시켰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요, 신라가 6세기에 전성기를 이룩한 지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가 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의 북조, 남조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진흥왕은요, 단양, 신라, 적성비를 건립하고요. 이어서 마운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그리고 창령비를 건립을 합니다. 자, 이 순수, 아까 전에 남진 순수비 할 때 순수는 왕이 두루 살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정복한 지역 하나하나를 왕이 직접 살피겠다라는 의미가 표현이 되었고요. 또 원래는 이 지역들이 뭐 백제의 땅, 또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신라가 되었으니 백성들도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차지했고 구구절절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을 포섭하려고 했다라는 목적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단양 신라 적성비는 고구려의 영토였던 적성을 차지한 기념으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 4개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점,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남북국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삼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수나라와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위에 한번 정리해줬죠? 여기 있습니다. 자, 하상주는 여러분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나라가 고조선하고 대립했잖아요. 그리고 이 고조선은 한나라,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조선에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현, 한사군을 설치하게 된다. 이후에 이 한반도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건립이 되는데요. 이 남북조 시기에는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하였다. 그래서 고구려는 남조와 북조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였고, 백제는 남조와 주로 교류를 하였고, 신라는 6세기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합하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와 대립을 하게 되고, 또 당나라가 고구려와 대립을 하게 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수나라는 살수대첩. 아까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황초령비 밑으로 흐르고 있는 이곳이 청천강이에요. 자, 그리고 이 평양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게 대동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청천강 이 일대가 우리 살수인데요. 이곳에서 살수대첩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음요, 안시성 전투입니다. 안시성 전투는 여기 랴오허강 유역 인근의 이 지역을 우리가 안시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시성에서 당나라의 군대를 격퇴하는 안시성 전투. 이렇게 고구려는
살수와 안시성 전투에서 중국의 침략을 막아냈죠. 이로 인해서 고구려가 한반도를 지켜냈는데 이 두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많이 소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삼국의 주요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의 공세에 시달리던 이 신라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당 군사동맹을 체결합니다. 김춘추와 당태종은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가 갖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금보 선생님이 지도에서 보여줬죠. 한강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강이 대동강입니다. 그 대동강 밑으로는 신라가 차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켜요.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자,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바로 삼국을 통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나라가 신라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냈죠. 그래서 나당전쟁은 불가피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을 몰아내고 불완전하게 삼국 통일을 이루어냈다. 한편 고구려 출신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이로써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간직하겠다고 밝혀서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한눈에 흐름 파악하기, 이 아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사의 연표에서, 이 역사의 흐름에서 어떤 사건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혹은 선생님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섞어 놓고 이렇게 어떤 사건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나열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남북국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발전하였을까? 통일을 이룬 신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 요 경북, 경남 일대가 신라였다면 이제는 땅이 넓어졌잖아요. 이 넓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 그 중에 문무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도 관직을 주어서 이들을 포용하고자 했으며 그의 아들 신문왕도 국학을 설립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군사 조직인 구서당에 고구려, 백제, 말갈인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신라는요, 안정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당나라와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으며 당에는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이 됐어요. 이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가 신라방이다. 여기 빨간 색깔 네모들 보이죠? 이 아이들이 신라방입니다.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다. 자, 여러분 위에 보시면 발해관, 신라관이 있습니다. 발해사신과 신라사신이 거주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옆에 법화원이 있습니다. 법화원은 장보고가 설립한 절이에요. 이 절은요, 신라인의 단합과 안녕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완도 일대에 청해진이 있죠. 청해진에서는 해적, 서해의 해적들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자, 지금의 울산 지역에는 아라비아 상인이 왕래했고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주의 동시회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되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아까 선생님이 지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발해는 건국 초 당나라와 대립을 하여 무왕 시기에는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여기가 산둥반도입니다, 여러분. 요 일대가 산둥반도예요.
아무래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된 고구려의 그 유민들이 발해를 세웠는데 발해의 입장에서는 당나라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왕 시기에는 당나라와 대립을 했다. 그런데 문왕 시기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문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중앙 정치 조직도 정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왕 때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으며 이 무렵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웠다. 해동성국, 동쪽, 바다 동쪽에 위치한 번성한 국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해의 무왕, 문왕, 선왕 요 왕들의 주요 업적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해는 오경을 잇는 국내도로와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개설하였다. 이 오경에는 서경, 중경, 남경, 동경, 상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보이죠? 이 5가지 이 오경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교통로들을 완성하였다. 자, 이렇게 발해까지 살펴봤고요. 아하, 여러분, 발해의 주요 수출품은 말과 모피였다. 왼쪽에 보시면은 경주 원성왕릉의 무인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장과 외모가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무인상이에요. 이 무인상이 경주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신라가 서역과 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문무왕과 신문왕의 민족융합 정책입니다. 백제의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 요 조복과 파가가 이름입니다. 이 달솔, 은솔은 백제의 관등명입니다. 이 백제의 관등, 이 백제의 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리와 함께 신라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조복한테는 급찬, 신라의 관등입니다. 급찬의 관등을 주고 고타야군 태수로 삼고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과 아울러 토지와 집, 옷 등을 내려주었다. 문무왕 시기에는 백제인들로 당을 만들었고 신문왕 시기에도 이 고구려민들과 말갈민들로 하여금 당을 만들었다. 아까 우리 구서당 이야기했죠? 중앙 군사 조직인 구서당, 이 구서당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을 포용하였다. 자, 그래서 삼국통일 후 신라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고구려, 백제 사람들을 신라인으로 통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말갈인을 구서당에 편제하고 신라에 충성하게 함으로써 신라가 천하의 중심 국가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아니죠. 이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머와 안시성 전투를 통해 중국의 침입을 막아냈다. 뭐죠? 그렇죠. 살수대첩. 신문왕은 중앙군사 조직인, 그래요, 구서당. 이 구서당에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을 포함하였다. 선왕 때 최대 영역을 확보하고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웠다. 2번 연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백제의 이 왕이 고구려를 공격하여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기억. 그렇죠. 근초고왕. 다음 니은 고구려의 이 왕이 평양에 천도했어요.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그렇죠. 장수왕. 디귿. 자, 신라의 이 왕이 창녕비를 건립했다. 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온령비. 그렇죠. 진흥왕의 4대 순수비죠. 진흥왕.
자, 그래서 이 근초고왕, 장수왕, 진흥왕 이 왕들이 공통적으로 차지한 지역은 무엇이다? 한강 유역이다. 한강 유역이다. 그리고 아울러 이 근초고왕 시기가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장수왕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그 다음에 진흥왕 6세기의 신라의 전성기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울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3번 문제는 반에서 풀지 않았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곱게 꾸며 미모의 남자들을 꾸며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화랑이라고 하죠. 그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혹은 도의로서 서로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을 즐겼는데 뭐 그렇게 이제 지냈다. 이제 화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황산벌, 백제와 그리고 나당 연합군의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황산벌이죠. 이 황산벌에 이르러 백제 장군 계백을 만나 싸움이 불리해졌다. 흠춘의 아들 반굴. 자, 이 반굴이 바로 화랑인 거예요.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이 되어서 효만한 것이 없는데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충과 효를 모두 이루었다. 반굴이 예 하고 달려들어서 싸우다가 죽었다. 다음, 관창은 신라 장군 품일의 아들이다. 자, 이 관창도 마찬가지로 화랑이죠, 여러분. 황산벌에 이르러 군대가 대치를 했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뜻과 기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왕이 급찬의 위계를 추종하고 예로서 장례를 치러 주었으며 그 집에는 당 비단 30필 20승 포 30필과 곡식 100섬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반굴과 이 관창, 이 신라의 화랑들인데 이 화랑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들이 많았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화랑이고 나와 다의 전투가 일어나게 된 이유. 이 황산벌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백제와 나당연합군의 그 전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나와 다에서 반굴과 관창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그런 말을 하였을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보자고 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화랑의 활약으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거기에 화랑들이 크게 뭐 이바지하였다. 화랑의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랑의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 관창의 희생으로 뭐 공명과 부귀를 얻었고 이 화랑이라는 대의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모두 다 희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전쟁에 동원되어서 뭔가 대의, 명분 이런 것들 이름 하에 너무 이들을 좀 혹사시킨 것은 아닌가라고 또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주제 3번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주제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